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실한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친구 실한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입니다. 오늘 온 빠따는 이것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면 종종 경험하셨을 만한 뭐 그런 내용인데 일단 김 선생께서 먼저 사연을 소개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네. 각자 주사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 같이 술을 먹어봤잖아요. 네. 좀 별로 주사가 없습니다. 네. 배 감독은 어떻게 돼요? 자요. 저도 자거든요. 네. 김프로요. 네. 김프로는 가끔 주사까지는 아닌데 반복되는 패턴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래요? 뭐가 있어? 힘들던 얘기를 그렇게 해. 그렇군요. 그렇지. 하소연 후 잔다. 하소연 옛날에 그냥 잤는데 요즘에는 술이 좀 세졌어. 옛날보다. 옛날에 먹으면 그냥 잤거든요, 바로. 근데 요즘에 조금 그렇군요. 이런 거 있잖아. 멀리까지 가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과거 막 초등학교 때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최근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 그렇군요. 마음에 담아두었던 슬픈 사연. 그건 당신이니까 그랬겠지. 대방출을 해. 그거 하려고 술 먹는 거 건데. 아니야? 꼭 그런 거 같잖아요. 이완배기장 술 먹을 때도 그러더라고. 그래? 그럼. 그렇군요. 약간 요즘의 패턴이구나. 뭐 힘들었던 일이 좀 있었나 봐. 좀 힘들었어. 네. 한 1년 동안 힘들었어요. 그랬구나. 저는 뭐 별다른 주사는 없고 잠드는 것이 주사로 굳어진 게 저는 참 감사해요. 네. 예전에는 저는 이제 잘 기억을 못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주사까지는 아니고 하나의 이벤트가 저 화장실을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술을 먹으면. 용병이 굉장히 마려. 한번 내가 화장실을 못 찾아가지고 잔디밭에서 먹다가 나무로 갔대. 나무로 가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내가 그랬구나. 아니 애들도 다니는데 그 나무로 가가지고 그러더라고. 아이 그럴 수 있지. 아니 나무에 기대서 싸더라고. 이거 충격적인데.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나무에 기대서. 그거 말고는 별다른 거 없어요. 나무에 그 묘목에 영양방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물 주는 자세가 되잖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기댄 거야. 지친 몸을 거기에 의지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들리고. 보는 사람들은 무슨. 그렇지. 다들. 자, 이거 어떻게 빠따를 드려야 될까요? 이거는 진짜 좀 진상으로 술을 먹는 사람인 것 같죠? 이런 진상 많죠. 이런 거는 패턴이라 어디서나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치. 그리고 특히나 여자들한테 이러는 양반들 꼭 있어, 진짜. 꼭 있지. 왜 그럴까? 이 양반은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합석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술에 못 이겨서 그냥 진상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렇지. 제가 볼 땐. 네. 그래. 술을 뭐 왜 따르라고 해.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야. 자기가 가서 술 따르라고 하면은 같이 친해지면서 합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놀아볼까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나름 술 기운에 이제 용기를 좀 냈다가 차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들어오면 되는데 그러기는 또 이제 본능이 나온 거지. 그렇지. 약간 가오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막 욱한 마음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는 막 그렇죠. 자기 힘으로 막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세상 찌질한 거지 이게. 취약이죠. 이게 뭡니까? 정말 취약입니다. 네. 자, 무슨 빠따 드려야 될까요? 그렇다고 이걸 뭐 이렇게 막 후드려 까고 이런 것도 참 그건 우리가 구속되지 않나. 그것도 참 그래. 책임을 지를 일은 하지 마십시다. 그러니까 요즘 스마트폰 다 동영상 기능 다 되잖아요. 좋은 거 많잖아. 찍어서 승국이 주자. 승국이한테 이걸 줘가지고 영상 시리즈로 만들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만들어지면 우리가 공유하고. 그러면 소셜 셀러비로 등극하는 건가요? 그치. 실명이랑 위치랑 날짜랑 다 박아가지고. 근데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보내면 임팩트가 좀 덜할 수 있어서 저는 요거를 받아다가 만들어서 회사에다 뿌려주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본사에. 네, 다니시는 회사에. 다니는 회사에. 그 회사 사내 방송을 승국이 보고 만들려고 한 다음에
사내 방송 외주 주는데 가끔 있거든요. 거기 승부를 넣자. 그래가지고 단가가 좀 센데. 네. 사내 방송 제가 만들어봐서 아는데, 그거 한 클립 들어가는데 편집까지 다 해서 그래도 한 50은 들 겁니다. 싸게 해서. 그렇지. 네. 그 돈 받고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틀어주고 싶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한번 좀 이분이 술을 드시면 이런 분이다라는 걸 그치. 알려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밥 먹을 때 LCD 모니터를 쫙 있잖아요. 그게 사례방송 계속 나오잖아. 그거 계속 틀어 그냥. 아니면 이런 건 어때? 뭐 광역버스 빨간 버스 타면 그래요. 광고 나오는 스크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출퇴근 버스에다 계속 돌리는 거. 그럴 수 있지. 네. 거기도 틀고 식당에도 틀고 1층 로비도 틀고. 그분 동선에 따라서. 그렇지. 요즘 유비쿼터스 뭐 이런 거 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거든요. 따라다니면서 계속 주변 반경 500m에 계속 그 영상이 돌게. 한 달 정도 계속. 전광판부터 시작해서. 아니 이런 분들은 정말로 동영상을 다 찍어가지고 그 동영상을 뭔가 보내주거나 뭐 이러는 게 제일 임팩트 있게 먹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영상 찍어가지고 사회적으로 한번 이분을 스타로 만들어보자.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 충분히 이용해야지. 자, 사연 주신 분께도 술친구 한 박스 보내드릴 테니까 그 팟캐를 안 들으신다는 분한테 들으시면서 캠프쇼도 얘기해 주시고 즐거운 시간 한번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플러스 친구 신청도 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하트 누르기 운동 계속 하고 있는데 하트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한 줄 영화평도 지금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 재기발랄하고 재밌는 한 줄 평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오늘의 요리 시간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재료 생선입니다. 생선. 두 번째 재료 김입니다. 김. 자, 이제 생선을 김에 버무려 주세요. 생선, 김, 생선, 김. 프라이팬에 구워주세요. 생선, 김. 이제 뒤집습니다. 김 선생? 다시 뒤집고 생선, 김. 마지막으로 또 뒤집어 주세요. 김 선생? 완성. 맛있네요. 이래서 김 선생 하는 거군요. 마른 장작불로 구우면 얼마나 맛있게요. 김프로쇼. 김프로의 스튜디오가 있는 서울 목동 현대 월드타워에 왔습니다. 김프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 예측했습니까? 뭐 그러지 않기를 바랬는데 1심에서 5년이 나왔을 때부터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다들 했죠. 이른바 3-5 법칙. 네. 예, 딱 맞아떨어졌어요. 설마 그럴까 싶은 생각은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네. 고수들은 이 3-5 법칙을 미리 다 예견을 했어요. 이거 보면서 우리 사법부는 뭐 상상력조차도 없구나,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 이건희 회장의 재판이 진행이 되고 그 재판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재벌들이 줄줄이 3호 법칙이 계속 적용되는 것 때문에 2009년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위원회라는 게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생긴 네, 거예요? 그래서 생긴 거예요. 계속 그때 이제 재벌 회장들이 1심에서 싸게 받은 다음에 2심에서 다 집행유예로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1심에서도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가 막 생기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일반인들이 뭐 몇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씩 살고 나오고 하는데 수십억 수백억씩 뇌물 주고 뭐 횡령하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고무줄처럼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생긴 게 양형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양형 기준도 굉장히 촘촘하게 1년에 한 번씩 계속 모여가지고 이제 새로 범죄 혐의들을 늘려가면서 이제 기준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뭐 한 10년 만에 이제 삼성이 왔기 때문에 다시 허물어진 뭐 이런 모양새라서 이거는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재용의 이번 2심 판결에 마땅한 형량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이미 특검이 1심에 기소한 게 400억이 넘기 때문에 다른 거를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뭐 50억 이상 되면 무기까지도 나오는 형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형량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액수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판결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도저히 잘 모르겠다. 상식적으로 납득도 안 되고 복잡하고.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달라는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여기저기서 분석들도 하는데
1심에서 5년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이게 제일 처음으로 1심 판결을 방송할 수 있었는데 생중계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세기의 재판이 될 수 있는데 방송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중요한 바로미터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때 봤었는데 당연히 2심도 재판이 중계가 안 됐고요. 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1심을 방송을 안 할 이유가 있나? 라고 보니까 이거는 제일 줄 수 있는 형량의 가장 밑에 있는 가장 싸게 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5년이 맞았던 거잖아요. 이재용에 대해서 만약에 중형을 때릴 의도가 있었다면은 당연히 중계를 했겠네요. 그럼요. 예, 이거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상징성이 큰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무리 세계 굴지의 기업의 오너의 뭐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부당하게 뭔가를 한 경우에는 엄벌한다라는 우리나라 아주 사법부의 위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굳이 안 하면서 고민한다는 거는 이게 때릴 수 있는 형량, 양형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 중에 가장 밑에 있는 거를 때리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가장 밑에 있는 싸게 형량을 때렸던 이유가 지금 드러난 거예요. 2심에서 풀어줘야 되니까. 풀어주려면 그게 5년이어야 얘기했잖아요. 감형을 할 수 있으려면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5년이 넘어가게 되면 장량감경으로 반을 깎아도 3년 이상이면 징역형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5년으로 맞춰야 된다라고 1심에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 이번 판결은 막 이제 복잡하게 얘기들 하잖아요. 뭐 이런 점이 부당하고 저런 점이 부당하고 근데 그런 거 말고 재판부의 빙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재판부가 어떤 마음으로 판결을 했을까를 보면 오히려 모든 증거들이 다 쉽게 좀 풀리는 면이 있어요. 이렇게 재판부의 빙의했다가 검찰 수뇌부의 빙의했다가 김프로가 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좀 특별히 조심하시고 그렇죠. 이 국민들의 지금 분노가 그렇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럼 보자고요. 이게 혐의가 모두 5개예요. 뇌물을 줬어요. 내 돈으로 뇌물을 주기가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회사 돈 가져다 썼으니까 횡령. 그리고 이게 돈을 주다 보니까 국내에서만 준 게 아니고 독일에 가 있네. 독일에다가 돈을 갖다 주다 보니까 국외 재산 도피가 되죠. 그 국외 재산 도피가 됐는데 그것들이 다 부정한 돈들이네. 그러니까 범죄 수익 은닉이 되고. 그리고 국회 나와가지고 거짓말했네. 그러니까 위증. 이렇게 5개예요. 무슨 거짓말을 했지? 그거 모른다고. 최순실도 모르고 나는 그런 보고도 받은 적 없고 뭐 계속 그런 얘기를 이제 국회 청문회 나와서 했는데 나중에 드러나기로 다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뇌물, 횡령, 국외재산 도피, 범죄 수익 은닉, 위증 이렇게 5가지 혐의로 이게 다 하나하나 국회 위증 빼고는 다 센 것들 아닙니까? 센 거죠. 그래서 연결이 다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맥락이. 근데 그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뇌물이에요. 뇌물이어야 이게 횡령도 성립을 하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국외재산 도피도 말이 되는 거고. 뇌물이니까. 그러니까 뇌물을 박근혜한테 직접 준 게 아니라 최순실한테 준 것이니까 이건 제3자 뇌물죄가 되겠죠? 그것도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라는 거는 공무원한테 부탁을 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해가지고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뇌물을 받는 공무원이 내한테 돈을 갖고 와가 아니고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좀 줘. 걔한테 조금 이득이 되게 좀 해줘라고 부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경우가 이제 쿠션으로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3쿠션으로. 그렇게 받았을 경우가 이제 제3자 뇌물이 되는 건데 제3자 뇌물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뇌물죄가 보면 그냥 뇌물죄가 있고 제3자 뇌물죄가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뇌물이 성립을 해야 되고 그래야 횡령, 국외재산 도피, 범죄 수익 은닉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되는데 1심에서 이제 그 유죄로 인정된 것들을 보면 승마 용역 대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최순실 정유라한테 말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꾸몄을 거 아닙니까?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국내 승마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그 최순실이 만들어 놓은 페이퍼 컴퍼니가 걔네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거에 용역을 한다. 하청받아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준 거예요. 삼성에서 그렇게 돈이 나갔는데 그게 36억인데 보니까 아무런 흔적이 없어. 그냥 페이퍼 컴퍼니야. 그러니까 용역 대금은 건너갔고 용역 대금으로 받았는데 실제로 돈은 안 썼고 용역으로 실체가 없으니까 요거는 그냥 36억이 통째로 그냥 넘어간 게 그거는 그냥 클리어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 1심부터 지금까지 이거는 그냥 건드리지를 못하는 36억은. 심지어 푸엄정도 뇌물로 인정했다. 네. 푸엄정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형식정.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어. 36억을 이거는 1심도 2심도 못 건드렸어요. 워낙 요즘 말로 빼박이라고 그래서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36억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근데 1심에서는 그 뒤에 뭐가 있냐면 말을 대신 사줬잖아요. 네, 말을 사준 금액이 36억이에요 또. 근데 그것도 1심에서는 인정을 했어요. 왜냐면 말을 사줬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최순실이 말 소유권을 왜 안 넘겨줬냐고 그것 때문에 난리 치고 막 그래서 뭐 독일로 건너가고 어쩌고 막 한바탕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36억도 인정했으니까 이거만 해도 72억이잖아요. 예. 그럼 50억 이상이니까 이거는 5년 이하로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다가 1심에서는 또 영재센터 16억을 이렇게 지원해 준 거. 요것도 유죄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치더라도 89억이잖아요. 특검에서는 400억이 넘게 기소를 했는데 예. 다 떨고 예. 도저히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추려보니까 89억이 나와서 예. 그 89억을 가지고 때릴 수 있는 최하에 싸게 때려주니까 5년 나와가지고 뭐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것도 좀 말이 안 된다 부당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2심에서는 이제 5년보다는 더 싸게 그리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예 처음부터 요거를 염두에 두고 나머지를 설계했다고 보면 모든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이 양형위원회 그 기준에 또 맞추기도 했네요, 보니까. 그럼요. 아니, 그걸 맞춰야 되니까요. 왜냐면 그걸 아예 안 맞추고 했다가는 이제 난리 나니까. 그렇지. 그리고 자기가 그냥 너무 말도 안 되게 나오게 되니까 양형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그 양형 기준에 정해져 있는 거에 맞추면서 법리적으로 금액을 낮춰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의 빙의에서 보자 그러면 소설을 써가지고 일단 뇌물의 액수를 깎아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뇌물죄 금액을 깎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국외재산 도피를 날려야 돼요. 국외재산 도피가 형이 굉장히 세거든요. 예. 이거 뭐 10년 이상 뭐 이렇게 되니까 국외재산 도피는 무조건 다 무죄로 만들어야 되고 근데 그 너무 말도 안 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도 안 된다고 개별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것도 말도 안 되고 저것도 말도 안 되고 하는데 그걸 거꾸로 보자는 얘기예요. 무조건 집행유예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목표로 설정하고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나 두 개를 해야 돼요. 뇌물죄 형량을 50억 언더로 깎아야 되고 그렇지. 국외재산 도피는 무조건 날려야 돼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두 개를 하려면 이제 논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논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뇌물죄를 깎아야 되는데 뇌물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억 그리고 16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89억인 건데, 예. 이거를 이렇게 두면 안 되니까 36억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그 용역대금. 예. 그거는 그냥 페이퍼 컴퍼니에 들어간 거라 이건 빼박이에요. 그러니까 1심에서도 못 건드리고 2심에서도 못 건드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 아까 말씀드린 뭐 말값 그리고 영재센터 일단 영재센터는 무죄로 날려버렸어요. 이거는 뭐 안 된다 해가지고 날려버렸고 말값도 조정을 했는데 영재센터를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부정한 청탁이 없애려면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수첩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안종범 수첩이 있고 또 김영한 비망록이 있고 네. 뭐 그런 적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럼 요 증거들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뭉개버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뭉갤 건가 고민하다가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전문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아주 명확하게 적용한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네. 그러니까 김용민 김프로가 얘기한 게 이렇게 녹음이 돼가지고 예. 이게 딱 나오면 그냥 딱 떨어지게 나오잖아요. 둘이 그렇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슨 모의가 있었는지. 근데 뇌물범죄라는 게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난 이 사람한테 얼마를 주었다. 뭐 송금표를 갖고 있다든지. 그건 전혀 없을 거 아닙니까? 예. 뭐 이제 기업가들이 돈을 줄 때 보통 뭐 장부에 적어놓거나 뭐 요런 게 걸리면 이제 딱 걸리기는 하는데 예. 그런 게 아닌 이상 만나가지고 증언으로밖에 그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뇌물죄의 직접 증거라는 거는 있기가 매우 어려워요. 뭐 CCTV에 찍힐 일도 없고 녹음할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함정을 파지 않는 한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예. 보통 뇌물죄 수사는 어떻게 하냐면 진술을 받고 그리고 정황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그 정황 증거들을 여러 개를 다 종합해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봤을 때 정황 증거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두 사람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네. 돈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이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상식적으로 받았을 것 같다, 줬을 것 같다라고 인정이 된다라고 보통은 뇌물죄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 재판부는 증거 능력의 전문 진술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거는 괜찮은데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남이 한 얘기를 받아 적은 이런 전문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대부분 그렇게 쓰고 그거를 만약에 인정해버리면 모함해가지고 막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엄격하게 보는 게 맞는데 네. 이번 재판부가 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거를 직접 증거가 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얘기한 걸 옆에서 배석해서 받아 적지 않은 이상은 전문으로 받아 적었으면 그게 될 수는 없을 텐데 근데 이거를 정황 증거로조차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죄 판단하는 다른 여태까지 막 수많은 재판들에서 당연히 하던 거를 유독 이 재판부만 정황 증거로도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증거 능력 자체를 싹 날려버렸어요. 하하.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느냐 얘기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간단하다니까요. 뇌물죄를 날려야 돼요. 액수를 줄여야 되고. 근데 36억은 일단 못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인정하는 게 14억 언더로 다른 걸 끊어야 되는데 그 승마지역이 16억 원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날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승계 작업이 없었다. 승계 작업이라는 거에 그리고 이렇게 이재용이 뭔가를 부탁했다는 것 자체를 날려버리려면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증거 능력을 그걸 싹 날려버려야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을 했는지 니네가 정확하게 입증을 못했잖아. 그러니까 뭐 이재용이 부탁을 했다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럼 이거는 안 돼 하고 일단 16억을 그렇게 날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36억 두 개만 남은 거죠. 두 개만 쳐도 72억이잖아요. 그러면 36억짜리 아까 얘기한 빼박긴 용역대금 준 거는 어쩔 수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14억 남았는데 그 말값 36억을 14억 밑으로 줄여야 돼요. 네.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 생각해낸 게 뭐냐면 사용이익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낸 거예요. 사용이. 그게 뭐 민법적으로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쉽게 네. 얘기하면 김용민 씨가 공무원이면 김프로가 이제 뭘 아시는 소리를 좀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뭘 좀 줘야 되겠는데 깨림직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차 네. 드릴 테니까 예. 내 차 쓰시고 그냥 맘대로 쓰시고 내가 이거 안 가질 테니까 근데 소유권을 주면 뭐 하니까 명의는 내 거로 하는데 맘대로 쓰세요 그냥 네.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걸 차를 준 것은 아니고 차를 사용하게만 했으니까 차값을 다 준 거라기보다는 차를 쓴 그 비용만 렌트비에 해당하거나 뭐 이런 것만 계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논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말값이 36억을 됐는데 아니고 사용이익 말을 쓴 거에 대해서만 따져야 되니까 그냥 말 쓴 가격만 치면 그거보다 언더로 떨어지는 거예요. 차값이 아니라 렌트비를. 그렇지. 예. 사용료만 준 거지. 소유권은 삼성한테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게 갑자기 2심부터 재판부가 막 주장하면서 여러 언론을 통해서 플레이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말 소유권은 삼성한테 있었고 그것 때문에 최순실이 방방 뜨고 막 난리를 쳤으니까 그 말인즉슨 소유권이 안 넘어왔기 때문에 최순실이 막 방방 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유권을 우리가 안 넘긴 거고 그냥 사용만 하게 해준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돈을 받았다고 하면 안 되고 사용료만 받았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 게 지금 먹힌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 말을 결국에는 최순실이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았어요? 뭐 넘겨받지는 않았어요.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예. 근데 이제 그거의 맹점은 뭐냐면 재판부가 목표를 정해놓고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뇌물범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서 증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엄격하게 지금 해석을 했거든요. 정황 증거도 인정하지 않고 말에 대해서도 뭐 일반적으로 보면 야, 그 말 쓰라고 줬으면 말을 쓰라고 뇌물을 준 거지. 그 무슨 사용료만 내라고 그걸 했겠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가장 엄격하게 해석했는데 재판부가 미스한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 말의 사용 이익 부분에 대해서만 준 거 아니냐라고 되면 그 사용 이익이 얼마냐를 계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요거는 계산 안 했어요. 그러면 제로가 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갔어요. 그 사용 액수를 계산해서 뭐 상당한 액수가 나오면 그게 뇌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말의 사용 이익은 얼마일 것이냐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추론을 해가지고 금액을 산정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다른 뇌물범죄에서는 그렇게 해요. 뭐 골프 회원권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쓰라고 줬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를 내가 뽑아가지고 줬거나 그러면 차는 뽑아주면 감가상각 비용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렌트비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뽑아봐가지고 이 사람이 금전적으로 이익을 본 게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걸 추산을 해서 보통 혐의를 적용을 하거든요. 예. 근데 재판부에서도 그러면 말값 36억에 대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사용한 말값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굉장히 촘촘하게 계산을 해야 맞는데 말은 무슨 특성이 있냐면 말이 이제 생명체니까 한참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짧은 기간이 그 말의 값을 거의 다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를 치면 뭐 20대 초반부터 20대 한 중반 정도까지가 피크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나고 난다면 말이 만약에 10억짜리 말이다. 그러면 그게 지나고 난 말이 그대로 10억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같은 기량을 같은 값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할수 피크를 찍었을 때가 그 말의 가장 높은 가격인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얼마를 썼느냐를 따지면 36억 중에서 14억은 훌쩍 넘어요. 근데 14억이 훌쩍 넘으면 목표를 달성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산을 안 한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족같은. 그러니까 36억은 빼박이니까 어쩔 수 없이 놔둔 상태에서 말의 사용 이익으로만 치면 36억을 다 적용할 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논리는 만들었는데 그러면 사용을 한 그 이익은 얼마냐를 촘촘하게 계산을 하면 분명히 14억이 넘거든요. 그렇죠. 그럼 50억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어려운 말로 심리미진이라고 하는데 이건 대법원 가서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법률심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2심의 판결이 법률적으로 정당한지 네. 꼼꼼히 따져보면 이거 바로 빈틈이 나오잖아요. 법리가 적용이 된 게 법리 해석을 제대로 했느냐라는 걸 따지는데 지금 얘기 말씀드린 대로 오케이 사용이익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 사용이익을 제대로 추산해가지고 산정을 했느냐 근데 이거는 심리가 미진한 거거든요. 사용이익이 얼마인지 36억 중에서 도대체 얼마를 그쪽에서 이익을 본 건지가 명확하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따지면 14억은 훨씬 넘기 때문에 야, 그럼 36억에 14억이면은 15억만 되면 예. 집행유예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파기환송돼서 다시 들어갈 수 있죠. 재용이 형은 또 이제 2심 재판을 받아야 되고 거기서 네. 이제 50억이 넘는 걸로 다시 산정이 되면은 그때는 또 이제 엉덩이를 또 한번 까야 되겠네. 그러니까 대법원에 가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그 사용 이익 부분을 명확하게 추산하지 않은 것 이거는 반드시 심리 미준 문제가 될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수첩에 그러니까 뭐 안종범 수첩이라든지 김영환 비망록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나중에 청와대에서 그 승계 작업 관련해 가지고 문건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수첩의 증거 능력을 정황 증거로 사용하지 않은 것 이것에 대해서도 아마 심리가 미진했다라고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예. 일반적인 다른 재판들 뇌물 재판하고 비교를 해보면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증거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면서 부분 빠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준으로 모든 뇌물 사건을 적용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게 판례가 돼서 굳어진다 그러면 처벌 못하는 범죄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미 기존에 처벌받았던 사람들 다 형사 보상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네. 문영표. 어떻게 할 거예요? 억울한 옥살이를 한 셈이 문영표는 됐고. 지금 자기가 알아서 삼성이 시키지도 않고 부탁도 안 했는데 삼성한테 유리한 거를 자기가 실형까지 살아가는 위험 부담까지 안고는 혼자 해준 바보가 됐거든요. 박애주의자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법원에 올라가면 깨져가지고 다시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저는. 법리를 떠나서 일단 국민 감정이 이 판결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모르는 국민들의 감정조차도 이 판결은 개판이다라고 판단하는 상황인데 이게 진짜 이재용을 대놓고 봐주지 않고서야 대법원이 이런 국민 감정을 거스르면서까지 또 이재용에게 유리한 판결을 낼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재판부의 입장에 빙의해서 보자 그러면 네. 분명히 이게 대법원 가가지고 파기환송이 되거나 깨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진짜?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저 후엄정, 형식정이 대법원 가서 이거는 빠꾸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판결했다.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아마 본인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야, 씨발 그 아주 족같은 사람 아니에요, 진짜. 아니 뭐 이건 저의 그냥 추측입니다만 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촘촘하고 꼼꼼하게 엄격하게 적용을 할 거면 사용 이익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근거를 들어가지고 내야 맞는데 네. 그 부분은 안 했단 말이에요. 얼렁뚱땅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도대체 납득이 안 되니까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 아, 이거는 나중에 가서 파기환송이 되거나 기존의 판례들하고 조금 부합하지 않는 측면들. 그리고 다른 재판들에서는 이 수첩들의 증거 능력을 정황 증거로 인정을 종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실형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재판에서는 이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재판들하고 다 같이 놓고 보면 좀 튄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렇더라도 판사 개인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자기는 최선을 다한 거니까 그건 이제 파기환송 된다 그래서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페널티를 먹고 예를 들면 감봉이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뭐 일찍 법복을 받는다든지 그런 불이익도 없고 말이죠. 다만 좀 쪽팔릴 뿐이지. 정치적으로 조금 비난은 받거나 이런 거는 감수했겠죠. 근데 이 정도는 어디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떳떳하다 생각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만약 정치한다면은 이거 상 받을 일 아닙니까? 혹은 뭐 자유한국당 아니더라도 삼성에 취업함에 있어서 나름 우리 회장님을 또 휴가를 보내준 거니까. 그러니까 실형을 선고해가지고 삼성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정면으로 척을 지는 것과 나중에 파기환송이 될지언정 본인이 이렇게 약간 엉성하게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 자기한테는 위험 부담이 후자가 덜할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그럼 판결하는 과정에서 삼성에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았겠다라는 추론을 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재판장한테 그렇게 했다 걸리면 아주 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위험 부담을 안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 정식 판사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심으로 판결을 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판단해 봤을 때 위험 부담이 없는 게 어떤 게 없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냥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지금 자기가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논리들을 다 개발해가지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걸 공방을 벌일 수 있는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꽤나 보이거든요. 법리적으로 논리적이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거는 말은 되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이 되도록 만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서로 이제 악기가 안 맞아. 안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게 계속 생겨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대법원 가가지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올해 대법관이 4명이 바뀌어요. 8월에 3명이 바뀌고 11월에 1명이 바뀌거든요. 게다가 또 이제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법원장 포함해서 대법관 3명이 바뀌었고. 네. 그러니까 절반이 바뀐 거야. 그렇죠. 바뀌고.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아직 안 끝났어요, 재판이. 1심도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뇌물을 주고받고 한 거기 때문에 박근혜 재판하고 이재용 재판을 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준 쪽이고 한 사람은 받은 쪽이니까. 이재용만 서둘러 가지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이제 끝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구조라서 옛날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빨리 끝내려고 이제 노력을 삼성은 나름대로 하겠죠. 대법원장들이 바뀌기 전에 최대한 빨리 땡겨가지고 심리를 한번 받아보자 노력을 할 텐데 그게 그렇게 쉽게는 잘 안 될 거고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도대체 무슨 재판만 열심히 한 사람이고 굉장히 신망이 두텁다고 하는데 가서 하는 걸 보니까 영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고 뭘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것 같고 잘 개혁을 못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러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사건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진가를 볼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 대법원장이 이 재판을 주관합니까? 전 대법관들이 다 봐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전원합의체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사이즈라면. 저는 법원행정처장 했다가 그만둔 김소영이 현 대법관하고 동명이인인 줄 알았는데 같은 사람이더만요. 저는 여기에 더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법원행정처의 그 농단, 이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이걸 철저히 파고들어서 김소영을 날릴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것도 이제 봐야 될 텐데 그렇지 않더라도 김소영 대법관은 11월에 나가십니다.
아, 그 양반 11월에 네. 나가요? 네, 그분이 11월에 나가시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4명이 바뀌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가서 아무래도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인 인사들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3명, 대법원장 포함한 13명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 이후로 7명이 바뀌니 김명수 대법원장 포함해서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임명된 분들이 절반 이상이 된다는 거죠. 정파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네. 법리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판결이 나왔을 때 우려되는 사항은 정치적인 셈법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를 모른 척 넘어가는 게 문제인 건데 그렇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다 하더라도 대법관까지 됐을 정도의 분들이면 법리에 해박한 사람들이거든요. 마치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박근혜를 골로 보냈듯이. 그럼요. 법리에 밝은 분들인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왜 약간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이 나왔냐. 그리고 말도 안 되게 판결이 나왔던 걸 그냥 모른 척 지나갔느냐. 원세훈 선거법 2심에서 그런 거라든지 김용판 재판이 대법원에서 굳어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지난 10년 동안 약간 비정상적인 이 상황이 계속 됐기 때문에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냥 눈치만 보고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 알고 이게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데 예.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적당히 그렇게 지나갈 수는 없고 지금은 그냥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됐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대법원장이 네. 중심을 잡고 앉아 있으면 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이 막 쏟아나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니 근데 김어준 총수의 걱정입니다. 이 네. 부분은 그 시간이 길어지면은 삼성은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가만히 안 있죠. 무던히도 1대1로 맨투맨으로 붙어가지고 판사들을 구워 삼지 않겠는가. 그랬죠. 이렇게 또 그렇기 본단 말이죠. 때문에 대법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대법원장이 만약에 이거를 못한다고 하면 그렇게 삼성의 개별 플레이 내지는 나름대로 노력한 것 때문에 그냥 적당히 넘어간다고 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 기대 접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김프로 말을 요약하자면은 파기환송이 되면 이거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역량이고 파기환송이 안 되고 그대로 인용이 된다. 네. 2심의 것이 인용이 된다. 그러면 김명수는 이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송장으로 봐도 된다. 전혀 기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재판만 지금 30년 넘게 한 분이란 말이에요. 재판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굉장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양반인데 뭐 행정처분이나 뭐 이런 거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법원의 구조를 개혁하는 그러니까 인사를 어떻게 하고 조직을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하는 이 법원의 조직을 개혁하는 문제는 지금 판사 블랙리스트 네. 그 사건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아, 그거는 정말 아주 샘플 케이스로 본보기로 아주 제대로 응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다 묻어있는 사건이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전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거를 막 돌아다니면서 빠꼬미같이 다 알고 있던 분은 아니니까 네. 행정처 근무를 막 오래 했거나 그 메커니즘을 전부 다 꿰고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익숙한 분은 아니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들의 조력을 받고 본인이 의지가 있어도 굉장히 많은 태클들에 직면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근데 이거는 구조개혁이 아니고 재판에 대한 거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재판만 한 사람이고 법리에만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다른 재판들과 상충되는 부분 또 판례로서 굳어졌을 때 그 뒤에 미칠 뇌물죄 판결에 미칠 영향 이런 거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기 전공을 만약에 이거를 대충 해가지고 제대로 된 판결이 안 나온다라고 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완전히 골로 가는 거거든요. 뭐 존재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는 거죠. 네, 평생 자기가 노력했던 그리고 자기는 재판만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냥 무색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대를 접으시고 맹비판을 하셔도 그건 뭐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다른 대법관들이 이제 바뀌면 더더욱 그렇겠지만 구조를 개혁하는 문제에서 뭔가 이렇게 조금 으름장을 놓거나 뻣뻣하게 나오거나 이런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이 문제는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삼성은 시간을 조금 벌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결국엔 가서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그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 한은 기대를 걸어보셔도 된다. 예. 물론 이제 쉽지는 않을 거고 삼성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굉장히 세게 달라붙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상황은 아니다. 그 김어준 총수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지금 네이버에 출몰하는 이 댓글러 네. 이들은 아마 삼성이 배후일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의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언론들 보다시피 뭐 주요 방송사하고 한결의 경향 빼놓고는 뭐 진짜 스스로 비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재용의 비대. 또 이런 그 언론 플레이도 어마어마하게 전개할 것이고 그래서 이재용에 대해서 2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되든지 아니면 완전히 무죄 취지로서 파기환송되든지 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할 텐데 이런 삼성에 맞서서 우리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재판 결과를 주목하고 또 그렇게 해서 대법관들을 압박하는 이런 방법으로 또 우리가 마음속에 촛불을 켜야 되겠네요. 네,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KBS도 곧 인사가 나고 어쩌고 하면 조금 정상화가 돼서 네. 취재를 하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려고 할 테고 MBC는 그래도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고 물론 이제 아주 뭐 정말 좋아졌다는 얘기 많이 시간은 합니다. 이제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10년 동안 공백이 있기 때문에 취재부서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도 고충을 굉장히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그렇지. 기사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뭐 없어져가지고 그걸 다시 백업하느라고 굉장히 좀 헛발질도 가끔씩 하고 뭐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제 패기 있게 가고 있고 그리고 뭐 JTBC나 뭐 다른 이제 언론들이 계속 뛰어들어가지고 취재를 하기 때문에 옛날같이 뭐 지난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때 있었던 이런 거를 못 할 거예요. 원사이드하게. 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고 삼성한테는 시간이 조금 주어지기는 했는데 저는 뭐 조금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기는 하더라도 바로 잡힐 거라고 보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프로와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결 상세히 짚어봤는데 정말 지식의 업그레이드가 상당해졌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농담 따먹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꽉 찬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김영민 씨 너무 졸아가지고 사람 말 시키라고 그렇게 졸아. 아니, 마음속에 음미를 하면서 막 기도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굽어 살피소서 하면서 막 이렇게 속으로 방언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정의영 씨 그 사람은 정말 한명숙 총리 판결도 그렇고 말이죠.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네요. 본인이 제가 늘 쓰는 후달린다는 표현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명숙 재판 했을 때는 그때는 뭐 반대 여론이 없었습니까? 근데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두 군데나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그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 왜냐하면 판사가 판결문으로 말한다 그러는데 보통. 그렇지. 그래서 인터뷰도 안 하거든요. 근데 나와가지고 구구절절히 얘기했는데 별 내용은 없는 거를 보면 이분이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고 있구나. 후달렸구나. 나 이렇게 노력했어요라는 거를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결국은 굉장한 재판을 해서 이 사법사에 하여튼 길이 남을 것이다. 네, 부끄럽게 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조선동아중앙 이런 신문들 지금 거의 빨가벗고 뛰어들고 있는데 이들은 진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뭐 느껴는 질 텐데 예. 광고 수익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광고가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광고주인데 자기들이 어떻게라도 해가지고 그거를 좀 잡으려면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아마 현실적인 그런 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요. 차라리 이른바 민주진보 진영에서 재벌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삼성보다 광고를 더 세게 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핸들링할 방법은 없을까? 그 생각도 했어요. 심지어 노조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써본 적이 없잖아요. 민주노총이 최대 광고주라면은 과연 저럴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민주진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러니까 뭐 지금 스마트 기기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언론 지형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 뭐 관공서에다가 집어넣고 어쩌고 하면서 약간 산소호흡기를 대고 계속 가는 면이 있거든요. 언론들이. 예. 신문들이. 네, 신문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어쨌든 수익 모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근데 숨통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5만 가지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연명하고는 있는데 대세는 뒤집을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게 아마 조정 기간을 어느 정도 거치면
정리가 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현대월드타워 우리 김프로 스튜디오에서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유익했고요. MB는 언제 구속되는 겁니까? MB는 3월 뭐 초 정도 되면 뭐 무난하게 출석 한번 하시고 좀 시끌시끌 하다가 구속되시겠죠. SBS가 드디어 다스의 주인은 MB다. 이렇게 검찰이 결론을 내렸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네. 도곡동 땅 주인도 그러하고. 뭐 그럼 BBK 주인도 MB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빼박인 증거들이 뭐 속속 계속 나오고 관련 증언자들이 계속해서 말을 옛날에 주장했던 걸 뒤집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착잡하실 거예요. 뭐 특활비로 나온 것만 지금 5억 5천이 훌쩍 넘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장다사로서도 나왔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뇌물죄 5억 넘어가면 형량이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이재용은 뇌물을 준 사람이고 박근혜한테 겁박을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 줬다 이런 논리를 이제 막 만들어서 되긴 했지만 MB는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건 도망갈 구석이 없습니다. MB의 재산이 제대로 환수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 그건 TF를 꾸려가지고 굉장히 빡세게 해야 될 텐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아니, MB도 이제 끈떨어졌고 MB 구속된다고 막 뭐 거리에 나올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없죠. 당차게 한번 탈탈 털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사실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을 강력하게 핸들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MB는 뭐 이미 간 사람이군요. 네, 조금 뭐 하여튼 올림픽 오실 텐데 표정 잘 보시면 굉장히 착잡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김프로와 한 주 쉽니다. 네.